바이킹 약탈 후의 새벽은 고요함이 아니라 연기, 재, 이름 없는 시체 냄새가 뒤섞인 독성 같은 고요함이었다. 중세 연대기에는 배의 포효, 도끼가 부딪히는 소리, 잿더미가 된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러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비명이 멎고 침략자들이 남아있던 그 이후의 이야기다. 바이킹들은 눈에 보이는 전리품, 즉 금, 은, 가축에만 만족하지 않았다. 가장 귀중한 것은 다음날 폐허 속에서 드러났다. 바로 과부들이었다. 북유럽의 사고방식에서 남편을 잃은 여성은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이자 남성 보호자가 없는 영토였다. 정복의 권리 아래 그녀의 몸, 손, 심지어 생식 능력까지도 전쟁 전리품의 일부로 요구될 수 있었다. 이것은 무분별한 맹목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북방 남자들의 법적 규범 자체에 의해 예상되고 규제되며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지는 절차였다. 이러한 잔혹한 논리 속에서 여성의 애도는 그녀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체성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법적인 창구가 되었다. 이 메커니즘은 사악한 의식처럼 반복되었다. 먼저 서기관을 대동한 선장들이 도착했다. 집집마다 그들은 눈물이 아닌 재산을 물었다. 곡물 자루는 몇 개인지, 가축은 몇 마리인지, 실을 잡거나 약초로 치료할 수 있는 여성의 손은 몇 개인지, 과부는 기술 목록으로 은으로 평가된 추정 가격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순간은 바로 그때였다. 상실감에 정신이 마비되어 저항할 능력이 전혀 없던 그 충격적인 순간에 애도는 복종의 도구로 변했다. 여기서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 된다. 바이킹들이 양피지와 룬 문자로 행했던 일은 어두운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재난 자본주의를 연상시킨다. 지진이나 현대전 후에 강자들이 법적 계약이라는 가면 아래에서 재산, 자원, 심지어 전체 인구를 획득하는 것처럼 말이다. 두 경우 모두 개인의 비극은 타인의 취약성을 착취할 줄 아는 자들에게 기회가 된다. 다음 날은 사실 피가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피비린내 나는 날이었다. 물리적 폭력이 행정적 폭력으로 변하고 칼은 칼집에 들어가고 문서가 나타나는 때였다. 어제 남편의 무덤개서 울던 과부는 다음날 적의 아내나 노예시장의 상품으로 변모시키는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서명할 강요를 받았다. 이 시스템에는 불안한 철학적 배경이 있었다. 바이킹들은 법이창보다 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당성은 철가면이었다. 과부에게 보호받는 자라는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은 약탈을 돌봄으로 점유를 부부의 의무로 위장했다. 그것은 900년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법적 연극이었다. 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불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단지 배와 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죽음이 아내에게 더 깊은 시면을 열어준 어두운 구조에 관한 것이다. 깨진 사랑을 교환의 화폐로, 기억을 공중 문서로, 사적인 삶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변모시킨 시스템이다.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다. 당신의 울음이 애도의 표시가 아니라 당신이 취해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인 세상에서 깨어나는 것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왜냐하면 진정한 바이킹의 잔혹함은 전장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죽은 자들이 이미 차갑게 식고 살아있는 자들이 아직 공포가 이제 막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린디스파는 역사 교과서에서 유럽 바이킹 공포의 시작으로 기억된다. 앵글로색슨 기독교의 영적인 등대였던 이 신성한 섬은 793년 여름불에 탔다. 수도사들은 학살당하고 전래 보물들은 약탈당했으며 재앙의 메아리는 대륙 전역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러나
불길에서 살아남은 농민들이 살던 인접 마을에서는 덜 눈에 띄지만 아마 더 파괴적인 또 다른 의식이 시작되었다. 바로 불행의 계산이었다. 37명의 여성이 이 침략으로 남편을 잃었다. 불나팔 소리가 멎고 해변에 피가 마르자 북유럽 선장들은 즉시 출항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기관들을 대동하고 집들을 돌아다녔다. 젖은 밀랍판과 수도사들에게서 찢어낸 양피지에 그들은 남아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저장된 곡물, 농기구, 아직 살아있는 가축들. 그리고 나서 가장 불안하게도 각 과부는 마치 공예품인 양 검사받았다. 능숙하게 양털을 짤 줄 아는가? 지역 약초의 치료 효능을 아는가? 아이를 낳을 넓은 골반을 가졌는가? 고통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유용성만이 중요했다. 이러한 절차는 섬뜩한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북유럽 법전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얄들이 재판을 내리던 법적 집회인 싱팅에서는 남성 보호가 없는 여성은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졌다. 남편의 죽음 이후 권력의 공백은 과부를 황무지로 만들었다. 이것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의 위반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동하는 법 그 자체였다. 여기서 가장 소름 끼치는 대조가 나타난다. 섬의 기독교가 깨뜨릴 수 없는 결혼의 신성함을 설파하는 동안 바이킹의 논리는 그것을 일격에 해체했다. 죽은 남편은 깨진 계약과 같았고 새로운 요구자는 룬 문자나 은으로 대체를 봉인했다. 제단은 불탔지만 서기관의 패는 살아남아 파괴를 행정 업무로 바꾸었다. 인류학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농업사회에서 여성의 노동, 실잡기, 직조, 치료, 양육, 은경제에 보이지 않는 생명줄이었다. 바이킹들은 이것을 알고 이를 착취했다. 과부는 단순히 자궁이 아니라 생산적인 기계였고 계절에 걸쳐 축적된 지식이었다. 그녀의 가치는 정복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되었다. 보호라고 제시된 것은 실제로는 필수적인 인적 자본의 흡수였다. 린디스판의 장면은 정복의 역설을 보여준다. 눈에 보이는 약탈, 금, 유물, 성배, 은 구경거리였지만 여성과 지식에 보이지 않는 약탈이 진정한 식민화였다. 그날 아침 불에 탄 것은 신앙의 외관이었고 그 후에 재편성된 것은 공동체의 내밀한 구조였다. 죽은 남자들은 순교자로 기억되었고 살아있는 여자들은 자원으로 재활용되었다. 그 새벽을 상상해보라. 즉흥적으로 상복을 입은 과부들이 밀밭을 측정하듯 자신의 몸과 미래를 측정하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연민을 설파했던 기독교 공동체는 목록으로 전락했다. 사적인 고통은 약탈의 통계가 되었다. 그것이 린디스판의 진정한 상처였다. 재단의 모독뿐만 아니라 인간 고통의 수학화였다. 그 순간 바이킹들이 다음 세기 동안 완성할 공식이 탄생했다. 초기 폭력 다음에 나타나는 겉보기에 합법적인 행위. 칼이 길을 열었고 펜이 그것을 공고히 했다. 그리고 애도와 두려움 사이에 갇힌 과부는 목소리를 잃었다. 그녀의 울음은 보이지 않는 서명이 되었고 그녀의 침묵은 묵시적인 동의가 되었다. 린디스판의 기억은 단순한 종교적 공격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은 또한 계획된 식민화의 첫 공증 문서였다. 불로 시작된 것이 목록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 목록들은 불꽃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학살의 혼돈을 세대 동안 지속될 질서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866년 뼈 없는 이바르가 요크를 점령했을 때 그는 단순히 도시만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폭력과 법이 같은 얼굴로 융합되는 시라럼시를 건설했다. 연대기 작가들은 칼과 연기 이미지로 점령을 이야기하지만 지배를 확고히 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문서들이었다.
라틴어로 쓰여지고 북유럽 룬 문자가 찍힌 서신들은 과부들이 땅, 집, 심지어 자녀 양육권까지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남편의 죽음은 관례적으로 계약으로 위장된 새로운 노예 제도의 열쇠가 되었다. 데이로 다넬러 시스템은 이러한 논리를 완성시켰다. 북유럽법에 따르면 남성 보호자가 없는 여성은 부양할 수 있는 어떤 남성에게라도 요구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오두막의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인과 인장과 함께 의회의 의례적인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그것은 보호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강탈이었다. 재산과 자율성을 전적으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보호였고 여성을 사로잡은 자의 법적 부속물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잔혹한 역설이 나타났다. 어떤 과부들은 딜레마에 직면하여 강제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했다. 사랑 때문도, 심지어 안정의 환상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그 부분적인 복종이 약간의 지위를 유지하게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대안은 더 나빴다. 878년 더블린과 같은 시장에서 팔리는 것이었다. 거기서 어린 어머니는 직물 기술에 능숙하면 은화 15개를 받을 수 있었고 나이가 많으면 10개, 너무 쇠약하여 쓸모가 없으면 겨우 5개를 받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가축처럼 따로 팔렸다. 이러한 법적 메커니즘은 단순한 착취를 넘어선 함의를 가졌다. 여기에는 세 가지 대립하는 전통이 융합되었다. 여성을 이전 가능한 재산으로 보는 북유럽법, 과부들에게 특정 공동체 권리를 인정하는 앵글로색슨 법, 그리고 깨뜨릴 수 없는 결혼을 옹호하는 기독교 교회법. 요크에서 이 세 가지는 충돌했고 가장 잔혹한 것이 우위를 차지했다. 기독교인 과부들은 그들의 신앙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들의 관습이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법적 혼돈 속에 갇히게 되었다. 뼈 없는 이바르는 칼이 영토를 개척하지만 펜은 그것을 공고히 한다는 것을 이하했다. 재산과 여성의 재분배는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식민화 전략이었다. 패배한 공동체를 내부에서부터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들의 과부들을 흡수함으로써 바이킹들은 또한 땅의 생산적인 뿌리들을 흡수했기 때문이었다. 여성들은 단순히 애도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농업 지식, 교환 네트워크, 그리고 모든 일항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구조에 편입되면서 그들은 정복된 것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역사적 비교는 이 잔혹성을 더욱 밝혀준다. 후기 롬에는 남성 후견 제도, 투테라 마추리나가 있었는데 여성들은 친척의 통제에 있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그 후견이 적어도 가족의 연속성 내에서 이루어졌다. 요크에서 북유럽의 후견은 폭력적인 대체였다. 적이 쓰러진 남편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을 통해 산 자들을 지배하는 일종의 네크로 정치, 네크로 폴리틱스였다. 요크에서의 장면을 상상해보라.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인 과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나이든 자녀들의 사라짐을 봉인하는 동안 그들의 새로운 동맹은 마치 정당한 결혼인 양 공개적으로 선포되었다. 눈물은 의식을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여성이 소유될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 즉 그녀의 유용한 취약성의 신호로 여겨졌다. 데일로에서 나타난 것은 단순한 군사적 점령 이상이었다. 그것은 합법성을 가장한 사회공학이자 고통의 관료주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부들은 바이킹 확장의 조용한 톱니바퀴가 되었다. 바이킹들은 잔인한 힘을 넘어선 무언가를 이해했다. 그들은 시간이 무기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과부들을 즉시 공격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렸다. 그 계산적이고 냉정한 일시정지는 애도를 복종의 도구로 바꾸었다.
남편을 잃고 집이 연기로 변한 충격은 여성들을 마비 상태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 취약한 순간에 가장 잔혹한 선택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결혼을 통한 보호를 받아들이거나 노예 시장으로 보내지는 것. 고고학은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한다. 랩턴에서는 9명의 여성과 16명의 아이들이 똑같은 목에 칼 자국이 있는 채로 매장된 무덤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처형된 것이 아니었다. 분석 결과 자해 상처임이 밝혀졌다. 그들은 낯선 자의 멍에를 지기보다는 스스로 칼날을 선택했다. 이러한 유형의 집단 자살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다. 약탈당한 여러 정착지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 선택된 죽음은 최후의 저항 행위가 되었다. 종교적인 역설은 섬뜩하다. 기독교에서 자살은 치명적인 죄였고 지옥으로의 확실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자란 이 여성들은 더 큰 모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반을 선택했다. 순수한 절망이었을까? 아니면 구원에 대한 급진적인 재해석이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서 죽은 남편에 대한 충실함의 몸짓, 피할 수 없는 모독에 맞서 존엄성을 보존하는 방식을 보았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북유럽의 사고방식은 전투에서 죽는 것이 명예를 준다고 여겼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투가 없었다. 대신 전리품으로 변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거부한 것이 있었다. 진정한 가학성은 달력에 있었다. 바이킹들은 첫날 밤이 눈물과 혼란의 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다음 날, 구원의 희망이 사라질 때 여성들은 저항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전략 애도의 절정기에 타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리전의 한 형태였다. 사슬이나 채찍이 필요 없었다. 고통의 시간을 조작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일부 여성들은 취약한 상태에서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했다. 땅, 가축, 심지어 나이든 자녀들까지도. 다른 여성들은 은화가 운명을 결정하는 시장에서 상품으로 분류되어 팔려나갔다. 그리고 그 시스템 한가운데서 소수는 스스로 칼날을 선택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메커니즘은 집단적 트라우마를 이용하여 복종을 강요하는 특정 현대 정권의 논리를 떠올리게 한다. 테러 공격, 쿠데타 또는 재난 후 인구가 충격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상황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법률이 부과된다. 전술은 동일하다. 애도를 동의로 바꾸는 것. 이 시나리오에서 절망의 신학은 참을 수 없는 무게를 얻는다. 불타는 재단에 그들을 버려둔 것처럼 보이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유일한 가능한 자비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일 때 자비에 의존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바이킹 과부는 두 가지 형벌 사이에 갇혀 있었다. 새로운 주인 아래의 몸의 형벌이거나 자살자라는 꼬리표 아래의 영혼의 형벌. 둘 다 감옥이었지만 하나는 무덤에서 존엄의 환상을 제공했다. 따라서 학살 다음 날은 에필로그가 아니라 공포의 진정한 시작이었다. 폭력이 정교해지고 칼이 시계가 되고 시간이 보이지 않는 사슬로 사용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심리전은 약탈보다 덜 눈에 띄었지만 어떤 화재나 어떤 칼보다도 공동체의 기억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9세기에 요르비크에서 발견된 결혼 계약서들은 환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간결하고 냉정한 내용은 새 남편이 과부가 가져온 모든 것, 즉 땅, 가축, 도구, 심지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까지 소유한다고 명시한다. 여성은 나무 상자에 들어갈 개인 물품만 보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성은 죽은 남편과 함께 사라지고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은 전적으로 사로잡은 자에게 묶였다.
기억이나 가족의 연속성을 위한 공간은 없었다. 그것은 법적 말소 행위였다. 자녀에 관한 조항은 가장 무자비했다.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농장과 함께 이전되는 동물처럼 새 남편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나 그 나이를 넘은 남자아이들은 위험하다고 여겨졌다. 그들은 미래의 복수자로 패배한 적을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많은 계약에는 즉시 판매, 추방 또는 강제 노동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었다. 북유럽 정착지 근처에서 발견된 무덤들에는 영양실조의 흔적과 극심한 노력으로 변형된 뼈를 가진 청소년들의 시신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전투에서 쓰러진 자들이 아니었다. 잘못된 가족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처벌받아 사회 지도에서 지워진 아이들이었다. 고고학적 증거는 문서들이 암시하는 바를 강화한다. 북유럽 식민지 묘지에서 발견된 여성 해골들은 갈비뼈와 안화, 부위에 치유된 골절, 즉 가정폭력의 흔적을 보여준다. 많은 손목뼈에서는 미세 골절이 발견되는데 이는 장기간 강하게 붙잡혀 있었던 흔적이다. 강제 결혼은 단순히 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새겨진 일상적인 폭력을 영속시켰다. 해골 고고학은 이로써 고통의 자서전이 된다. 종교는 이러한 말소에서 역할을 했다. 새 가정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과부는 기독교 관습을 포기하고 이교도 의식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기독교 전례에서 절대적인 금기였던 말고기를 먹고 목에 토르의 망치를 걸고 피해 제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 매장 유적은 모순을 드러낸다. 십자가와 함께 북유럽 부족들이 묻힌 무덤들, 즉 삶에서는 승자들의 숭배에 대한 복종을 가장했지만 비밀리에 유지되었던 신앙의 상징들이다. 그것은 강제적인 혼합주의였고 복종의 모습 아래 저항을 숨긴 이중 종교였다. 이러한 역동성 속에서 말소는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집단 기억을 지우는 것이었다. 이전된 모든 땅은 한 혈통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무효화된 모든 성은 한 가족의 역사가 승리자의 익명성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과부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도 잃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내어주면서 그녀는 미래 또한 빼앗겼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조항들은 법의 가장 비뚤어진 기능을 드러낸다. 불의를 규범으로 학대를 유효한 계약으로 바꾸는 것. 이는 권력의 손에 들어간 합법성이 문화적 말살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요크와 데일로는 단순히 정복된 영토가 아니었다. 여성의 정체성 조작을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시험했던 실험실이었다. 생존의 대가는 완전한 복종이었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것은 기록에서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합법적으로 보였다는 점이다. 폭력은 인장과 서명으로 치장되었다. 그러나 모든 서명 뒤에는 이름이 박탈된 여성, 노예로 팔린 자녀, 침묵하도록 선고된 혈통이 있었다. 모든 과부가 계약서에 쓰인 운명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어둠 속에서 싸우기로 결심했고 자신들이 가진 무기들을 사용했다. 즉, 재치, 시간, 그리고 물려받은 지식이었다. 아세르 연대기는 잔혹한 일화를 전하는데 억지로 결혼한 14명의 새 아내들이 동미나리가 섞인 맥주로 바이킹 남편들을 독살했다는 것이다. 남자들은 몇 시간 안에 죽었다. 그 대가는 매우 컸다. 여성들은 다음날 산채로 불태워졌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그 지역에서는 2년 동안 강제 결혼이 중단되었다. 그들의 몸에서 나온 불은 어떤 전투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대부분의 저항은 덜 눈에 띄었지만 그만큼 치명적이었다. 영국 북유럽 정착지 발굴에서 고고학자들은 불안한 패턴을 발견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부러지는 도구들,
이상하게 오염된 곡물 창고들, 공격 직전에 신비롭게 사라지는 무기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신중하게 계획된 사보타주 행위였다. 적들과 지붕을 공유하도록 강요받은 과부들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내부에서부터 약화시켰고 빨리 죽는 대신 천천히 죽게 만들었다. 직물은 또 다른 전장이 되었다. 스코틀랜드부터 우크라이나까지 발견된 천 조각들은 전통적인 장식 모티프와 맞지 않는 반복되는 자수 패턴을 보여준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경고, 탈출 경로, 연대 메시지와 같은 코드였다고 주장한다. 교환 대상으로 전락한 여성들은 바늘과 실에서 보이지 않는 저항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비밀 언어를 발견했다. 단순한 천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지도였던 것이다. 전쟁은 또한 땅으로 옮겨졌다. 퇴적물에 보존된 꽃가루 연구는 바이킹 도착 후 특정 밭이 비정상적으로 경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스칸디나비아 품종이 지역 작물을 대체했지만 수확량은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토양과 계절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여성들이 의도적으로 작물을 조작했다고 제안한다. 잘못된 시기에 씨앗을 심고 저항력이 약한 씨앗을 사용하고 작물 순환을 변경하는 것. 이것들은 기근을 초래하고 내부에서 북유럽 식민지들을 약화시키는 조용한 전략들이었다. 그것은 농업 전쟁의 일종으로 주인들의 파멸을 위해 일하는 척하면서 순종을 가장한 손에 의해 실행되었다. 의학 지식 또한 무기로 변모했다. 북유럽법은 새 남편이 아내에게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많은 과부들은 약초 지식을 활용하여 사로잡은 자들을 천천히 병들게 하는 약을 준비했다. 빠른 죽음이 아니라 만성질환, 재발성 열병, 같은 힘으로 도끼를 휘두를 수 없는 약해진 몸을 유발했다. 독은 항상 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매일의 수프나 약으로 제시되는 약물에 있었다. 이처럼 여성의 저항은 전장이 아니라 부엌, 직조실, 농장에서 이루어졌다. 그곳 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공간에서 바이킹 권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탄생했다. 비밀스러운 상징으로 수놓아진 모든 천, 조작된 곡물자루, 스튜에 조용히 첨가된 모든 약초는 저항 행위였다. 이러한 행동들에는 우리 시대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있다. 반란이 항상 무장한 군대의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때로는 일상 속에, 느린 독의 인내심 속에, 속삭임으로 전해지는 지혜 속에, 불의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연대 속에 숨어 있다. 모든 것을 박탈당한 바이킹 과부들은 침묵을 무기로, 겉보기에는 복종하는 태도를 복수의 가면으로 바꾸었다. 그 복수는 기록된 흔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오늘날 고고하게 발굴하는 뼈와 밭, 그리고 물건들에는 흔적을 남겼다. 바이킹 선박에는 칼, 방패, 식량만 실려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여행용 상자는 미리 준비된 결혼 계약서, 이름, 재산, 지참금을 채울 공란이 있는 양식들도 보관되어 있었다. 전쟁과 함께 관료주의가 항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약탈은 불로 끝나지 않았다. 잉크로 계속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폭력은 법적 절차의 모습으로 위장되어 즉각적인 정당성을 얻었다. 영국 북부 식민지에는 지배의 극장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다. 바로 신부 중개인들이었다. 이 전문적인 남자들은 정착지를 돌아다니며 과부들을 마치 상품인 양 평가했다. 그들은 그들의 기술, 나이, 생식 능력을 기록했다. 그리고 나서 바이킹 부족들 사이의 교환을 촉진하며 어떤 여성이 어떤 남자에게 적합한지를 결정했다. 베르겐의 기록에는 계절과 이용 가능한 공급에 따라 조정된 표준화된 가격 목록이 보존되어 있다.
현대 경제 시스템의 정밀함을 가진 규제된 시장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기반으로 했다. 계절별 박람회는 더욱 불길한 층을 더했다. 특정 달, 주로 수확 후 가을에는 여러 과부가 동시에 소개되는 전시회가 조직되었다. 집단 결혼으로 광고된 것은 사실 의식으로 위장된 경매였다. 거기에는 노래, 술, 춤과 함께 은화 입찰이 섞였다. 그것은 축하와 노예 제도의 기괴한 혼합이었다. 증인들은 행사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증서를 서명했지만 여성들의 눈에는 축제가 납치를 위한 가면일 뿐이었다. 시간성은 핵심이었다. 수확의 끝은 완벽한 시기를 제공했다. 곡물 창고는 가득 찼고 다가오는 겨울은 도피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새로 결혼한 과부는 즉각적인 생존의 필요에 갇히게 되었다. 새 남편의 도움 없이는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은 추위 속에서 굶어 죽을 위험에 처했다. 그 심리적 의존성은 어떤 사슬보다도 강했다. 농업 달력은 사회 통제의 도구로 변모했다. 이러한 조직 뒤에는 약탈 이전의 정보 시스템이 숨어 있었다. 지역 스파이, 상인, 심지어 매수된 수도사들까지도 어떤 마을에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과부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을 제거하고 아내를 합법적인 전리품으로 보존하기 위해 공격이 정밀하게 계획되었다. 고고학자들은 거의 여성용 보석과 가사 도구로만 구성된 매장된 보물들을 발견했는데 이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목표물이 될 것을 예상했다는 증거이다. 그들은 언젠가 되찾을 것을 바라며 소지품을 묻었다. 대부분은 다시 찾으러 오지 않았다. 그 결과는 복종의 질이었다. 비옥한 계곡과 전략적인 강변은 강제 결혼을 집중시키는 지역이었다. 바이킹들이 영구적인 정착지를 계획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여성은 애도의 기억이 아니라 생산적인 자산이었다. 그녀의 손은 농장의 연속성을 보장했고 그녀의 기억은 기후 적응을 보장했으며 그녀의 후손은 문화적 융합을 확고히 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불법을 합법화하는 계약의 그림자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이 기계의 철학은 분명했다. 칼이 여는 것을 펜이 공고히 하고 굶주림이 확보하는 것을 관습이 영속화한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면밀한 계획이었다. 문서가 담긴 상자는 보물이 담긴 상자와 함께 이동했다. 신부 박람회는 경제의식처럼 반복되었다. 결혼 중개인들은 가족의 언어가 아닌 시장의 언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고통은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종이에 봉인되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가정은 군사적인 것만큼이나 중요한 전장이 되었다. 가정, 부엌, 결혼 침대, 농업 달력은 계약과 축하라는 이름으로 전체 문화를 지으려는 전쟁의 도구화되었다. 잔혹성은 적의 가슴을 여는 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성을 지우는 서류에도 있었다. 요구된 과부들의 현상은 국지적인 사고나 위기에 처한 마을에 고립된 관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크니 제도부터 키예프의 드네프르 강변까지 외과적 정확성으로 반복된 패턴이었다. 정복된 모든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은 동일한 법적 공식, 강제 결합을 위해 선택된 동일한 계절, 그리고 침묵 속에 묻힌 동일한 저항의 흔적을 발견한다. 이것은 전쟁을 영구적인 식민화로 바꾸는 제국주의 정책이었다. 덴마크의 룬 문자 비석들은 불안한 증언을 담고 있다. 군사 구호처럼 간결한 일부 비문들은 이렇게 쓰여 있다. 남자를 쳐라, 여자를 요구하라, 땅을 보존하라. 그것은 정복에 압축된 매뉴얼이었고 칼 다루기 및 항해와 함께 젊은 전사들에게 가르쳐진 교리였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지배는 적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부들과 땅을 흡수함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위에 새겨진 정치적 신조였고 세대를 거쳐 반복된다. 최초의 정착민들을 기록한 아이슬란드 서적
란드나마보크, 란나마보크틀론은 이 메커니즘을 가장 지속적인 형태로 확인시켜준다. 수십 명의 창시자들이 정복 후 획득한 아내들과 함께 묘사되어 있다. 전리품으로 시작된 것이 계보가 되었다. 두 세대 후에 그 결혼의 자녀들은 이미 북유럽 사회에 구별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초기 폭력은 가족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어머니들의 뼈, 잃어버린 이름, 사라진 재산에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건국으로 위장된 문화적 대량 학살이었다. 피는 동화의 도구로 변했다. 강제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북유럽 언어로 교육받고 이교도 신들로 세례를 받고 어머니의 뿌리로부터 의도적으로 멀어졌다. 어떤 경우에는 죽은 남편의 생물학적 자녀들이 바이킹 정착민들에 의해 입양된 것으로 위장되었다. 생물학은 법적 통합으로 위장되었다. 수세기 후 중세 유해의 DNA 연구는 이러한 강제 혼합을 밝혀낸다. 동화의 기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이킹 후손으로 위장된 지역 아이들이 그것이다. 법은 비뚤어진 역할을 했다. 계약은 흡수를 정당화하고 어떤 이웃 왕국도 그러한 결합의 유효성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보장했다. 외부 관찰자에게는 합의된 결혼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이 실제로는 확장 전략이었다. 이로써 바이킹들은 정치적 면역층을 만들었다. 그들의 식민지들은 모든 것이 기록되고 봉인되었으며 법의 관점에서 질서 정연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비난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저항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영국에서 동부 스칸디나비아에 이르기까지 과부들은 비밀 네트워크를 짜고 직물과 가정 장식품에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했다. 885년 휘트비에서는 여성용 보석과 함께 묻힌 나무판에 겨울이 끝날 때라는 암호 같은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그 옆에는 탈출 경로와 동맹국들의 이름이 표시된 지도가 있었다. 그것은 동화의 표면 아래에서 반대 역사가 뛰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부과된 운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여성들의 이야기 말이다. 여기서 가장 어두운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폭력을 공고히 했던 바로 그 문서들, 계약서, 기록, 공중문서, 이 그 잔혹성의 증인이 되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복종의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그것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교리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새겨진 돌, 봉인된 양피지, 보관된 공중문서, 지배를 합법화하려 했던 모든 것이 오늘날 과부들을 권력의 도구로 만든 제국의 서면 자백으로 기능한다. 피를 통한 동화는 민족을 물리적으로 절멸시킬 필요 없이 지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두 세대 만에 적의 자녀들은 씨족의 일부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번성한 모든 북유럽 성씨 뒤에는 그림자가 있다. 침묵을 강요당하고 남편을 죽인 자들의 연속성을 낳아야 했던 여성의 그림자가 말이다. 이 시스템의 가장 충격적인 결말은 공동묘지나 구전 설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킹들이 보존했던 바로 그 문서들에 있다. 모든 결혼 계약서, 모든 토지 이전 증서, 모든 노예 명단은 의도치 않게 범죄의 영수증이 되었다. 인장과 룬 문자로 폭력을 정당화하려 했던 제국은 오늘날 사후 고백록 역할을 하는 기록을 남겼다. 관료주의의 냉혹함은 어떤 사과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그 공포의 규모를 드러낸다. 885년 휘트비의 발굴은 독특한 드라마로 이를 보여준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집의 바닥 아래에서 여성용 보석, 동전, 그리고 겨울이 끝날 때라고 쓰인 룬 문자판이 담긴 상자가 발견되었다. 그 옆에는 대강 그린 지도가 도피 경로와 피난처를 제공할 동맹국들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유예된 저항의 행위였고 미래를 위해 묻어둔 희망이었다. 계약서들이 지우려 했던 것을 그 여성들의 손은 땅속에 숨겨 비밀리에 보존했다. 역설적이게도 바이킹들은 정복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믿는 동안 자신들의 잔혹함도 문서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합이 합법적이며 식민지들이 법적 규범 아래 정착되었음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바로 그 문서들은 합법성의 외관 뒤에 체계적인 박탈의 기계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법은 보호하지 않았다. 법은 약탈했다. 우리 시대로부터 보면 그 메아리는 불안하다. 법적 외관을 이용하여 불의를 정당화한 현대 정권이 적지 않다. 법령으로 서명된 추방, 개혁으로 위장된 몰수, 국영 사무실에서 치러진 편의상의 결혼. 관료주의의 가장은 폭력을 정상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로 남아있다. 바이킹 과부들의 역사에서 물리적 폭력은 겨우 첫 번째 층에 불과했다. 가장 오래 지속된 것은 기록된 폭력이었다. 울음을 서명으로, 상실을 행정 절차로 바꾼 폭력이었다. 어제 쓰러진 남편은 오늘날 양피지에 그어진 이름일 뿐이다. 어제 슬퍼하는 아내는 오늘날 재고 목록에 이전된 자산일 뿐이다. 떠다니는 질문은 파괴적이다. 누가 그들을 대신하여 서명했는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동의를 유효하게 하는 룬 문자를 누가 찍었는가? 답은 간단하고 잔혹하다. 승리자들이 서명했고 과부들의 침묵은 동의로 해석되었다. 이처럼 전체 제국은 영희 같은 계약 위에 세워졌다. 오늘날 이 문서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중의 증언 앞에 서 있다. 한편으로는 회계사처럼 정밀하게 고통을 관리한 시스템의 냉정한 고백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죽기를 거부한 저항의 흩어진 흔적이다. 모든 숨겨진 보물, 모든 짜여진 상징, 교차된 물건이 있는 모든 무덤은 희생자들이 이름이 지워지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기록들은 정복의 합법성을 영원히 하려 했다. 의도치 않게 영원히 한 것은 범죄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문서적 메아리 속에서 종이 제국은 그것의 실체가 드러난다. 즉, 한 줄 한 줄, 그 자신의 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삭제 기계였다는 것을 말이다.